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헌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4대 은행 기업 대출이 반년 만에 약 22조나 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달성한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무려 9조 원가량이나 되는데 이게 기업 대출에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4대 은행의 기업 대출을 보면은 6개월 만에 말씀하셨던 대로 2조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3.7% 증가했는데요. 네. 반면 가계대출을 비교해 보면은 가계대출은 11조 정도 돼서 2%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대출이 지금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대출이 많고 특히 대기업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4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보게 되면 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15%나 증가한 것인데 그래서 128조 원 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출 증가액이 전체 기업의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기업 대출이 지금 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이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을 하는 게 뭐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렇게 이제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경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난관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의 영향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별다른 까다로운 심사가 없다 보니까 쉽게 은행 쪽에 손을 벌리다 보니까 이게 대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요. 기업들이 31조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는데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권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업 대출 금리 수준이 가계 대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출 금리는 연 5.32%인데 이게 가계 대출보다 0.51% 높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별로도 대기업 그 대출 금리가 5.25고 중소기업 대출이 5.37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금리 5%를 적용하게 되면 31조 9천억 원, 거의 32조 원을 갚아야 되는 네. 이자이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한국상장사 회사협회에 따르면은 지금 상장사 1278개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 개 기업이 518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을 보면은 1 미만이면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한 개 상황의 기업이 518개나 된다는 것이고요.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1,600여 개의 상장사 재무 결과를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나 감소했고 특히나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44%나 감소를 해서 더 많이 감소된 그래서 대기업이라고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기업도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기업 부채가 크게 작용을 좀 하지 않았나요? 이 문제가 계속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제 가계 대출이 많아지면 그게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실제로 지난 60년간의 한국은행의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았던 세 시기 예를 들면 1971년에서 72년 그리고 1980년에서 81년, 1997년에서 1998년 모두 가계 대출 때문이 아니고 기업 대출 때문에 금융 위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정부의 금융 개입이라든지 또 과도한 정책적 지원 때문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기를 불러온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높은 차입금의 존도, 그다음에 부채 비율, 낮은 이자 보상 배율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히 지금 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런
금융위기 사례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은행들은 또 수익이 좋다 보니 은행주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커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내 커피 시장의 압도적인 1위 브랜드 스타벅스가 주류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스타벅스 여주 지역점에서 맥주를 판매한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일반 맥주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별다방이 커피 기업이다 보니까 커피가 들어간 커피 맥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자체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신세계 그룹의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골프장 내에 있는 스타벅스 이제 가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입점하면서 이게 맥주를 마시던 공간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 만약 골프를 치시면 시원한 맥주가 생각이 나는데 맥주를 네. 시원하게 마시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 맥주를 좀 먹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또 기존의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야간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또 맥주라는 것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커피는 한 잔 시켜놓고 여러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만은 맥주는 한 잔 시켜놓고 버티는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는 이미 또 많이 이제 일반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늘집에서 맥주, 네, 커피만 네.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네. 이번 여주 지역점 이 맥주 판매 이후에 다른 지역 스타벅스에서도 맥주를 판매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맥주 테스트 배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아마 맥주 자체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보여야만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점을 바로 여주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의 원두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화된 어떤 측면들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상품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신제품 맥주를 개발한다. 이게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상권이나 특수 입지 매장 판매 확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두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차별화를 그런 쪽으로 시키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스타벅스 측은 확대 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다만 업계에선 스타벅스의 지금 매출액 등이 실적 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 맥주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만 해도 영업이익이 거의 30% 가까이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적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 맥주 판매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는 않을까요? 이게 이미지냐, 실적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고 네. 또 집토끼냐, 산토끼냐 이런 이제 비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마니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맥주를 팔게 되면은 아니 왜 커피를 파는 우리 정체성에 틀린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다른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탈과 유입이라고 하는 측면, 실적과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좀 갈등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여주점에 시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 좀 들려주시죠. 네,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서 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바라는 것은 바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식당에서 저가로 팔게 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 손님도 적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관으로 국세청이 이번에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류 할인을 유도하는 것이 물가에 영향은 어떨까요?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미칠까요? 아무래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경쟁으로 주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대부분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가지고 술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그렇지만은 이제 곧바로 술값 인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구입을 하거나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물가 반영이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식당에서는 주류에 높은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할인해서 팔까요? 아니면 할인해서 팔면 오히려 식당 매출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명령 위임 고시를 통해서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주류 소매업자들이 이렇게 규정을 이제 준수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식당에서 만약에 주류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000원에 사와가지고 만약에 뭐 1,800원이나 1,700원에 팔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공급업자한테 이거를 벌충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식당이 갑을 위치에서 이제 갑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네. 그렇지만 국세청은 아니 소수한 식당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덤핑이라고 하는 어떤 과도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식당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주류 가격이 네. 좀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의가 좀 좋아지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서 이 국토교통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상황인 네, 건가요? 그래서 뭐 순살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두부살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골조 안에 이제 철근이 없기 때문인데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수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대 아파트 주차장에 적용했던 무량판 구조공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똥이 어디로 튈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네. 지금 비상에 걸려서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하겠죠. 그렇군요. 사실 설계상의 문제도 있는데 설계대로 시공한 건설사에만 책임을 묻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LH 아파트 명단을 보면은 설계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곳이 15곳 중에 10곳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네. 시공사에만 책임을 이제 떠넘긴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대상에서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자사 관련 아파트가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때문에 재시공 결정으로 5,500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네. 주가가 폭락해서 수천 원의 시총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명단에 오른 것 자체, 검사 대상 자체가 됐다는 것이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조사가 필요한 것.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주가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데 이번 국토교통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부동산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물론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건설업계 불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국토부가 철근을 누락했다고 한 아파트 시공사를 보면은 되게 중소형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업계 또 항변입니다. 네. 또 중소건설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은 발주나 분양 기피로 업체의 경영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정식으로 이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이 업계와 함께 국내 공급망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중국 상부부가 지난달 3일에 갈륨과 게르마늄을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등 희귀 금속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인데 이게 미중 갈등 속에서 아무래도 핵심 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싱크탱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런 조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중국한테 부메랑 효과가 갈 것이다. 신뢰를 오히려. 잃을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칼을 약간 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단기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지, 통관애로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통관을 좀 까다롭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럼 이제 지연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수급을 이제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이다. 그렇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정부 쪽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출 통제 품목을 과연 확대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전 상무부 부장 차관급에 해당하는 인물은 앞으로 많은 제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륨과 게르마늄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수출 통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네. 점. 그래서 이 갈륨과 게르마늄은 당장의 타격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확대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